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평가 파트를 다뤘는데요. 예, 평가 파트 안에서 중요한 부분하고 아닌 부분을 나눠보면 일단은 교육평가의 개념, 특히 이제 이런 평가 파트 안에서는 주로 학생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다뤄지고 논술에서 주로 다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평가의 개념에 있어서 측정평가 총평의 속성이라든가 평가의 기본 절차는 그냥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평가에 대한 관점, 규준지향평가, 중거지향평가, 능력지향평가, 성장지향평가라는 규준지향평가가 상대평가, 중거지향평가가 절대평가, 능력 성장지향평가가 개인참조평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대한 이해, 그거와 함께 최근에 이제 구성주의 수업 방법이나 참여 중심의 수업이 강조되면서 수행평가라는 부분이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평가 모형의 경우는 내용들이 타일러의 목표 성취 모형이나 프로브스의 괴리 모형,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크리븐 스테이크와 판단 모형과 스테이크의 반응적 평가 모형 같은 경우도 목표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목표 이외의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교육 과정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플빈의 의사결정 촉진 모형,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 평가 모형의 경우는 학교 평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지금 평가에 대한 관심은 교육부의 관심 사항이죠.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교 평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올 확률이 좀 낮다. 대신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들이 측정의 도구이자 평가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 객관도의 개념과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반복되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항 제작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평가 도구의 근본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측정치의 요소에 대해서는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통계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 어떤 논술의 사례로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대신 평균이라든가 표준편차 같은 개념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예, 교육평가에 있어서의 측정과 평가와 총평을 구분하는 가장 큰 관점은, 측정의 경우는 기본 개념이 측정을 통해서 수치를 부여한다, 바로 계량화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측정을 통해서 수치 부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게 조작적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국어 70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 게 바로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70점이라는 점수가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국어 70점의 평균이 40점이다. 그러면 이게 평균 40점인데 70점이니까 잘했구나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평의 경우는 그런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한 분야가 아니라 사람 전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한 분야만 바라볼 수가 있죠. 여러 분야의 것들을 모아서 놓고 봤을 때 바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입 선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총평 내지는 사정의 전형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평가의 관점이 교육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학생들을 선발한다, 즉
특정 그 학생 또는 엘리트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의 평가는 바로 수치 부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서열화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대평가, 바로 규준지향 평가가 중심이 되고요. 발달이라는 것들은 교육받은 결과로서의 그 달성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교육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어떤 잠재적으로 최소한의 요건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발달 교육관의 경우는 평가에 있어서는 바로 목표 중심의 평가인 절대지향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 누구나가 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 인본주의 관점 하에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학생의 자실현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자체는 어느 과목 하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 총평, 바로 직접 간접 평가를 다 겸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절대평가의 그 준거 지향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평가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런 준거에 의한 부분과 기능에 의한 부분으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평가의 오류의 유형으로는 집중 경향이죠. 가운데로 몰리는 현상, 그 다음에 인상 효과, 즉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평가에 좌우되는 경우, 특히 이제 이런 인상이나 이런 평가 오류의 경우들의 경우는 객관주의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행평가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그 평가자로서 점수를 부여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가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관계없는 두 가지 행동의 특성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김새가 잘생겼으니 뭐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대비평가는 자신의 특성과 대비해서 상대적 점수를 후하게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 대비의 평가가 있겠고요. 근접한 것들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오류들이 있고, 무관심이나 의도적이나 어떤 평가자의 표준마다니 달라지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평가 기준에 따른다면 이런 그 기준 대비해서 어떻느냐를 따지는 기준 참조 평가가 있고요. 개인의 초기 상태 대비 어떠냐를 따지는 게 바로 자기 참조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참조 평가 안에는 규준이라는 것이 바로 특정한 집단의 대표값에 해당되는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균 대비 높다, 낮다 라는 것들을 따지게 돼서 결국은 1등부터 꼴등까지를 서열화하게 되는 상대평가 개념이 기준참조평가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이고요. 현재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서열화를 통해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평가이자 개인차 변별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그러한 평가의 결과는 분류, 선발, 배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수능 시험이 가장 익숙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 절대평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수업 목표를 다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목표 달성 여부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성취 여부를 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개인차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개인차는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이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교육 실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 여부를 재는 것이 그 절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평가의 경우는 자격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면 일정 보통의 경우가 필기시험의 경우가 70점을 넘으면 통과, 아니면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재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절대평가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기참조평가의 경우는 이렇게 기준참조평가와 달리 개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그 초기 상태 대비 평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능력지향평가와 성장지향평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지향평가라는 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대비 어느 정도를 발휘했느냐, 최대한 발휘했느냐 아니면 거의 발휘를 못했느냐라는 것들을 따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수행과 소능력에 비교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 능력 발휘 여부를 보는 평가인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평가를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성장지향 평가의 경우는 그 사람의 초기 상태라는 것들은 바로 진단 평가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즉 교육받기 이전 상태 대비 얼마나 상승했느냐. 그래서 향상의 정도,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부분은 현실에서 이렇게 진단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진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성적 대비 기말고사 성적이 현저하게 높았던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진보상 해가지고 이런 그 상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에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전교에서 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성장지향 평가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지금 교육평가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은 개인 참조평가보다는 기준 참조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서열을 매기는 서열평가죠. 등위를 매기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대평가를 등위를 매겨서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선발과 배치를 위한 평가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상분포인 정규분포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각 개인차를 드러내는 것이 목표인 평가가 상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장점은 평균 대비 어떠냐이기 때문에 평균은 선생님들의 어떤 정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평가 결과 기준으로 잡히는 평균은 얼마다라는 것들이 자동으로 반마다 정해지기 때문에 평가자가 뭐 이 정도 이상 이하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주관이 배제가 되고요. 상대평가를 통해서 개인차 변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차 변별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위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1등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통한 외지적 동기 유발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단점은 평균이라는 것들은 나온 결과이지 그 의도했던 바냐 아니냐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학력평가가 되는 거냐?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사학습 개선에 그러한 그 성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 교사학습 정도를 잰 게 아니라 개인차 변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을 누구나가 되고 싶어 하고 1등 이외의 학생들은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누적이 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대주의 평가는 객관식으로 내서 서열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암기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선택적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우리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을 내고 있다라든가 내지는 내신 평가를 할 때 등급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부여하고 랭킹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등급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상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절대평가라는 것들은 목표라고 우리가 수업 목표라고 쓰는 것들이 괜히 쓰는 게 아니죠.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업 목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것이 절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수업 목표로 했던 그 10개 중에 얼마의 목표를 달성했냐라는 것들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의 관점 하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다음에 수업 목표라는 것들이 개인차 변별이 목적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 평포가 가능하죠. 목표라는 게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아무도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 평포가 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절대평가를 함으로써의 장점은 실제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된다는 거죠. 100점, 목표 달성을 100% 다 했다는 겁니다. 70점, 목표 달성을 70%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 자체가, 평가 결과 자체가 목표 달성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하도록 돼 있는 교육 과정의 설계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도출이 될 수 있다는 게 가능하고요. 목표 달성 정도를 쟀기 때문에 학급 내지는 그 과목별로 어떤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각자의 목표 달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별로 교육 목표에 따른 분야별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개선 정보로서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 성취 기준의 설정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면 다 달성한 거다. 그럼 왜 60점이냐? 라는 그 준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차 변별이 잘 안 되죠. 왜? 누구나가 다 넘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차를 개별로 구분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점수 자체가 낮은 변산도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죠. 즉 무슨 얘기냐? 누구나가 다 성적을 다 받을 수 있는 레벨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 5%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 부풀리기 경향을 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대지향 평가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상대적 서열이나 선발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도 과락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누구나가 다 이런 절대평가 기준의 과락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을 넘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넘었을 때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는 시기로 바라본다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진단평가라고 하면 교육받기 전이죠. 전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 익숙한 그 진단평가의 개념은 바로 고등학교 입학해서 배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반배치를 하기 위한 배치고사를 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진단평가이고요. 그 진단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업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성적을 매기기 위한 평가가 총괄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바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시험이 바로 성적을 매기기 위한, 그래서 성적을 매겨서 성적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평가가 바로 총괄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성적을 판단하고 그 성적에 근거해서 앞으로 그 학생의 관심의 정도나 학업 능력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것이 목적인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속 학습에 대한 성공적인 예언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적에 의해서 내신 성적을 반영해서 대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평가한 결과들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형성평가라는 것들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로 이러한 형성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퀴즈 형태로 해서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퀴즈를 봤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교사 학습의 개선이 목적인 평가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에는 강의식 수업을 하고 4월에는 토의식 수업을 했을 때 그 학교 학생들에게 어느 수업이 더 맞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강의 수업을 마치고 형성평가를 하는 거죠. 퀴즈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토의식 수업을 하고 나서 또다시 퀴즈를 통해서 형성평가를 했을 때 이 둘의 성적이 어느 게 높으냐에 따라서 토의식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강의식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가 바로 형성평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을 평소 실력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들을 성적으로 반영하면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진정한 효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평가의 결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행동 강화를 한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바로 형성평가 결과를 그래서 그러면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 개별 점수를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찾아서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는 교정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수 학습에 대한 그 전략 개선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어느 수업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학생들이 어느 부분들을 어려워하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습 곤란을 진단해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가 형성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객관주의 평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의 경우는 바로 예체능이라고 하는 수업들의 경우는 대개는 수행평가가 병행되는 경우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구 시험을 본다. 배구를 체육 시간에 배웠다. 그러면 토스 개수를 가지고 점수 부여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수행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수행평가라는 것들은 실제 유사 상황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관찰을 토대해서 능력을 판단하는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낸다라면 배구 규칙의 암기 여부 같은 걸 낼 텐데요. 실제 체육에서 배구를 가르친다 하면 배구를 직접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토스 개수를 재게 되면 관찰을 통해서 유사 상황에서 그 개인의 배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 상황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스 개수를 세보면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학생이 그 체육 시간 내에 배구의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연습을 해 나왔느냐라는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행평가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객관식의 평가, 즉 우리가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채점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던 전통적인 평가를 객관주의 평가라고 본다면
점차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수행평가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그 관점을 비교해 보면 아마 전통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수학 시간에 문제를 시험을 내서 객관식 시험, 오지선다는 객관식 시험을 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들을 전통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것들은 어떤 참여 중심의 어떤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칠판에서 판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어떤 사실, 법칙, 원리와 같은 핵심 지식을 교사 중심으로 학생에게 전달하면 학생은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그 지식의 암기 여부에 의해서 암기가 돼 있으면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들은 바로 암기형 지식, 명제적 지식을 평가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암기 여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총괄 평가를 통해서 성적을 부여를 하고 그 성적을 피드백하는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수행평가는 꼭 협동학습이 아니라 체육 시간의 수업으로 가늠을 해본다면 교육 목적 자체는 어떤 사람마다 이런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 진리를 전달하는 거고요. 바로 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바로 상대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배우는 거냐? 교사는 체육 시간에 토스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스파이크를 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습은 학생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가가 그러한 수업이 바로 구성주의에 따른 평가가 그 구성주의에 따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는 바로 실제 배구를 플레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절차적 지식을 보는 거죠. 즉 토스 개수를 세는 거는 지식의 암기 여부를 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실제 수행할 수 있고 얼마나 연습했느냐라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절차적 지식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는 수행평가를 주로 하게 되죠. 이게 우리 체육 시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던 방식인데요. 요즘에 협동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동학습의 경우는 마을 환경에 대한 개선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이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수행평가에서 중요한 점들은 바로 수행평가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수행평가의 경우는 채점하는 방식은 익숙한 방식으로서는 질문지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두고 체크리스트에다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체크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봤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관찰을 통해서 일화를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평정척도법처럼 오지선 그 5점 척도에다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V자로 체크를 해가면서 발표, 자료 준비, 협동 이런 다차원에 대해서 이런 점수를 부여했던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평정척도법. 이때 많이 사용되는 스케일이 바로 리커트 척도법, 리커트 스케일이죠. 리커트 척도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스 개수를 센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형적 배구에서 토스 개수를 센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관찰해야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개수를 세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점은 과정과 결과, 즉 지식의 암기 여부라는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평가는 예체능 과목
들의 경우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평가와 교수 학습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토스 개수를 세는 해보는 것 자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학습의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교육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배구를 가르치는 거는 배구 룰을 암기하고 있느냐, 배구 코트의 규격을 암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구 코트에 들어가서 직접 배구를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교육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대신 단점이 바로 이런 평가 도구나 채점 기준 설정이 곤란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20개 이상은 5점이고 15개 이상은 4점이냐 이거죠. 바로 채점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낮은 채점자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평가를 배구 토스 개수를 할 때와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에서 할 때하고는 신뢰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시간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객관식 채점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50분 주어지고 25개 문제 내서 풀면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 개별로 다 토스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한계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다음에 토스를 잘했다는 사실이 배구 안에서 토스를 잘했다라는 유사 상황이긴 한데 그게 과연 토스를 잘하는 애들이 스파이크도 잘할 것이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평가의 경우는 타당도는 높은데 신뢰도가 낮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학생평가이지 교육과정이나 학교평가는 교육부의 관심사항이겠죠. 이 중에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 프로베스의 괴리 모형의 경우는 목표 달성 여부, 바로 교육 과정에서 세웠던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교육 과정 평가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판단 모형의 경우는 바로 목표로 얘기하고 있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목표를 따지는 교육과정 평가 모형이었다면 판단 모형은 공식적 교육과정과 플러스 잠재적 교육과정,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같이 바라보는 교육과정 평가 모형이 바로 판단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촉진 모형은 바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설비, 시설, 교사들까지 다 반영한 학교 평가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학교 내부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뽑겠다. 이게 바로 스토플빔의 의사결정 촉진 모형이고요. 학교 내부죠. 반면 학교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외부, 바로 학부모라든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스티븐슨의 소비자 지향 평가 모형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기는 학생평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다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들의 경우는 한번 읽어 두시는 걸로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타당성과 신뢰성은 무엇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과 신뢰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험을 낼 거예요. 시험을 출제를 할 거예요. 시험지가 됐든 수행평가가 됐든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과연 타당성이 있었냐, 신뢰성이 있었냐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선생님의 평가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느냐예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느냐?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학생들 점수를 주는데 누구한테는
15개 쟀을 때 5점을 줬는데 누구는 15개를 했는데 4점밖에 안 줘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에 기반하고 있느냐가 신뢰성이다. 반면 타당성은 의도했던 거를 쟀냐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겠죠. 배구 열심히 하는 것들을 연습을 시킨 다음에 배구 토스를 가지고 성적 부여를 했다라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배구 수업을 실컷 해놓고 측정은 뭘로 하냐면, 측정을 말하자면 축구의 그 자유골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배구를 가르쳐 놓고 축구로 쟀으니 타당성이 관련 없는 걸 갖고 쟀지 않습니까? 바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면,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사실들을 관찰을 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측면을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학업 성취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업 성취를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뭐 지식을 암기를 잘하고 있다, 내지는 그걸 좋아한다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업 성취를 측정을 할 겁니다. 학업 성취는 그래서 손에 안 잡히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학업 성취를 우리가 반영을 할 때 다양한 사실, 즉 지식을 잘 알고 있다, 지식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전달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와 같은 다양한 측면들을 다 고루고루 반영하고 있으면 그건 내용 타당성이 있는 거죠. 즉 지식의 암기 여부만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면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라는 개념을, 그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때 과연 다양한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양한 영역들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용 타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간고사를 낼 때 해당 분야 각 단원별로 고루고루 문제를 냈다라면 모든 단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내용 타당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단원을 내서 극히 한 단원만 나오고 나머지 단원을 안 냈다, 그럼 내용 타당성이 없는 거죠.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실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할 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내용 타당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학업 성취를 직접 성적으로 매길 때는 성적은 수치로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업 성취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적을 매길 텐데, 성취에서부터 성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재야 되지 않습니까? 25개 문제를 내서 4점씩 해서 100점 중에서 몇 점을 맞는지를 재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험지를 개발하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학업 성취를 재기 위해서 수치 부여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인 시험지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고, 여기 점수를 바로 우리가 성적이라는 거죠. 학업 성취라는 거는 그래, 학업 목표 달성을 했다 못했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성적이라는 거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다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업 성취 정도를 점수로 만들어낼 때 잘 반영하고 있느냐, 다양한 영역을 다 반영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구인 타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차이냐? 다양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학업 성취라는 개념을 할 때 다양한 영역을 가르쳤느냐, 이게 가르쳤느냐가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내용 타당성이라고 본다면, 학업 성취에서 구인 타당성은 그 성취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통해서 측정을 할 때 모든 영역이 고루고루 반영되어서 시험지가 나왔냐, 아니면 특정 부분만 몰아서 시험지를 냈냐가 바로 구인 타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산수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수 시험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형에서도 하나, 연산에서도 하나, 확률에서도 하나, 통계에서도 하나 해서 다양한 시험 문제를 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산수 성적을 내면 그거는 구인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통계를 빼버렸다, 확률을 빼버렸다, 도형과 연산에서만 냈다, 그러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타당성의 부분은 뭐냐? 우리가 산수를 가르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형도 가르쳐야 되고 연산도 가르쳐야 되고 확률도 가르쳐야 되고 통계도 가르쳐야 되는데 확률하고 통계를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용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 타당성과 구인 타당성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용 타당성이라는 것들은 목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느냐, 교육 내용 안에 도형, 연산, 확률 통계를 잘 담고 있냐, 교육에 있어서의 내용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구인 타당도는 그 산수를 제대로 잘 알고 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만들 텐데 그 안에 도형, 연산, 확률, 통계라는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구인 타당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평가 도구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용어를 외울 거냐, 외우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표를 읽어요.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다양한 사실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할 때 관련된 모든 사실이 관련된 다양한 사실이 반영된 정도가 내용 타당도이다. 그러면 구인 타당도는 뭐냐?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때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이 그 측정 대상으로서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구인 타당도이다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가르칠 때, 칠 때 내용들을 잘 가르쳤느냐, 포괄적으로 다 가르쳤냐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구인 타당도라는 것들은 시험에 모든 영역을 측정을 했느냐, 영역을 측정했느냐 라는 게 구인 타당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명확하게 가슴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시험을 낼 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친다, 이게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거고, 구인 타당도를 높이는 건 뭐냐면 가르친 범위 안에서 시험을 낸다. 가르친 범위 바깥에서 되면 구인 타당도가 없는 거죠. 가르친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요소를 고르게 시험에다 낸다. 이게 바로 구인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예언 타당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학업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국어 70점 상위 1%라고 내면, 이 성적을 근거로 해서 얘는 앞으로 국어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잘하겠군이라고 우리가 예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실제 이 시험 성적 70점이 앞으로의 국어를 잘하는 행동을 예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바로 예언 타당도예요. 학업 성적이 높으면 그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대학교 교육을 잘 받고 졸업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이게 바로 예언 타당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학업 성적이 높으면 수능 성적에서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높겠냐라는 것들을 얼마나의 정확도를 갖고 예언할 것이냐가 바로 예언 타당도의 개념이다. 공인 타당도는 뭐냐? 공인된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를 비교해 봤을 때 공인된 도구와
일치된 결과가 나오는 정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인타당도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알코올 온도계를 가지고 태양의 온도를 재려고 그러면 온도계가 터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된 도구는 알코올 온도계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 온도계와 새로 태양을 잴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 온도계가 있다면 그 전자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를 알코올 온도계가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 1도일 때 1도인지 2도일 때 2도인지 이걸 다 재봤을 때 그게 상관관계가 1이다. 그러면 공인된 도구와의 수치의 일치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인타당도가 높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공인타당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육학에서 고유로 쓰는 개념이 결과타당도 개념인데요. 바로 평가 결과가 학습 목표에 부합하느냐. 우리가 교육 과정, 수업 목표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목표 달성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평가에 반영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치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결과타당도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도의 경우가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왔는데요. 신뢰도라는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차없이 정확하게 측정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실상 그런 신뢰도라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있냐라는 거죠. 즉 배구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토스로 쟀냐? 아니면 농구의 프리드로우로 쟀냐? 그런 그 농구의 프리드로우로 쟀다면 그거는 배구의 능력을 측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에 기반하고 있느냐? 측정 결과가 일관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학교 현장이라는 것들이 시험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확보를 하는 방안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 한 번 본 시험을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영검사 신뢰도 선생님이 시험 유형을 2개를 내고 2번을 시험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검사 신뢰도도 적용할 수가 없죠. 반부검사 신뢰도는 선생님이 25개 문제를 낸 것들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신뢰도를 내본 게 반분검사 신뢰도라, 상관관계를 내본 게 반분검사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바에는 마치 개별 문항을 개별 시험처럼 다루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계산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항 내적 합치도를 통계 패키지가 별도로 있어야지 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엑셀에서도 다 이런 문항 내적 합치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롬바 알파겟이나 호이트 신뢰도와 같은 문항 내적 합치도를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정교한 결과를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25문항을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시험을 25번을 본 것처럼 시험을 가정을 하고 일치성을 본 것이 바로 이런 문항대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 크롬바 알파 값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 각 개별 문항 간의 공통 상관관계가 약 70%쯤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정 방법이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항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문항 20문항보다는 25문항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고요. 25문항보다는 50문항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문항 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특성과 점수 분산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문항 난이도가 중간 정도, 적당히 어려운 문제죠. 너무 어려우면 다들 틀리거나 너무 쉬우면 다들 맞기 때문에 변별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 난이도가 중간 정도,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채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항 출제 범위나 표본, 즉 출제 범위가 좁으면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라는 것들이 조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피검사 집단의 특성인데 바로 학생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정해져 있고 선택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적용될 수가 없다. 검사 조건은 시간 제한 없는 역량 검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무제한 검사를 하는 경우는 대학교에서나 가능하지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무제한 검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분이라는 시간 주고 주어진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조건에 의한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생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항수를 최대한 많은 문항을 포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 적정 수준의 문항 난이도와 높은 수준의 문항 변별도가 있는 문항을 선택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이후에 문항 제작에 있어서의 고전 검사 이론을, 문항 검사 이론을 배우고 있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도라는 것들은 채점, 신뢰도라는 것들이 시험 자체가 얼마나 믿을만 하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객관도라는 것들은 바로 채점자가 얼마나 믿을만 하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그래서 시험지 자체, 시험 문항 자체가 얼마나 믿을만 하냐. 객관도는 채점한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예요. 채점한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 하냐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채점을 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채점을 했더니 동일한 점수가 나오더라. 채점자 내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점수를 부여한 것이나 옆반 선생님이 와서 점수를 부여한 것이나 동일한 점수가 부여가 된다. 채점자가 간 신뢰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객관도는 채점자가 과연 믿을만 하냐라는 것들을 따지고 있는 거고, 신뢰도로 하면 시험 자체가 믿을만 하냐라는 것들을 따진다는 면에서 대상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용도라는 것들은 한 개의 평가 도구를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사용하는 것이냐인데, 이렇게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은행을 만들죠. 평가문항의 제작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험 내는 것들의 유형은 대개는 객관식과 주관식이라고 얘기하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요. 바로 선택형이라고 하면 객관도와 신뢰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대개는 통계 처리를 하기가 쉽죠. 오답을 택한 정도에 따라서 통계 처리를 하고 문항 변별도나 문항 난이도를 측정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 분석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택형은 바로 오지선다형이죠. 단점은 단순하고 지식의 암기 여부만을 묻게 된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에도 아무거나 찍어도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측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답 하나에 오답 4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항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지선다형의 시험 문제라는 것들은 검사 인원수가 많을 경우,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검사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누가 채점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들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답형의 경우는 논술 시험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이해,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면이 바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과 채점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면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대신 단점이 채점의 객관도와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논술로 된 시험지에 그 글을 읽고 이게 4점인지 3점인지 이거는 그 사람이 처음 읽을 때는 4점을 줬다가 다음번에 읽을 때는 이건 좀 용어가 아쉬워 3점으로 깎을까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도와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라는 면들을 그 한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교생을 논술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일반은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달리 채점을 했다 그러면 1반과 2반의 점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라는 게 그 논술 시험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대신 이런 그 논술형 시험의 경우는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임용 시험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일 검사 재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그 논술형 시험을 주로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지선다형으로 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한 10몇 개 유형의 문제를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죠. 그런 것들은 재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문항을 골라내는 것들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항 난이도가 중간 수준의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의 경우가 좋은 문항이다. 그래서 그 문항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 건데요. 문항 난이도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체 인원수분의 정답자 수입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 수치가 높다. 그러면 정답률이 높다라는 게 되고 문제가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라는 수치가 높으면 문항 난이도는 낮은 겁니다. 문항은 쉬운 거죠. 문항 난이도의 수치가 낮으면 문항은 어려운 문항이에요. 즉 정답자 수가 적은 문항이지 않습니까? 적은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대평가 방식, 즉 서열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일 때는 문항 난이도가 50% 정도였을 때, 즉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정도였을 때가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개인차 변별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이러한 문항 난이도 50% 정도를 사용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즉 문항 난이도 50%에 가까운 문제를 낼수록 학생들의 개인차를 변별하기가 쉽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문항 난이도는 절대평가 입장에서는 정답자 수기 때문에 바로 목표 달성 정도를 문항으로 만들어서 물어보는 게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 자체가 바로 목표 달성률로 바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70%의 정답률을 보였다? 목표 달성률 70%인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동일한 수치를 놓고도 상대평가에서의 해석과 절대평가 해석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 변별도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은 맞고 못하는 학생이 틀리는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개인차를 잘 드러내는 문항이지 않습니까? 바로 능력의 변별 정도가 높은 문항이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인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상위 집단은 상위 또는 하위 집단 이렇게 나눠서 반절로 나눴을 때 총수니까 전체 인원수의 반절 정도 해당되겠죠. 바로 50분의 상위 정답자 수 40 빼기 하위 정답자 수 10명 10 하면 50분의 30이 돼서 0.6이 나옵니다. 1에 가깝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둘 다 같이 다 맞아버렸다. 50점에 50점이다. 그러면 0이지 않습니까? 변별력. 0이니까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잘하는 애들도 다 맞고 못하는 애들도 다 맞는 문제. 잘하는 애들도 다 틀리고 못하는 애들도 다 틀리는 문제도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갖고 있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문항, 0에 가까울수록 느나 빼나 별 도움이 안 되는 문항. 반대로 잘하는 애들은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맞추고 못하는 애들만 40명씩 맞았다.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즉 이 문항은 잘못된 문항일 거다. 잘못된 정답을 한 문항일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문항은 잘못된 문항이니까 그럼 빼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별도라는 것들은 상대평가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을 구분을 잘 해내는 문항이기 때문에 좋은 문항으로서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많이 채택해서 쓰는 게 상대평가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절대평가에 있어서는 맞췄다라는 것들은 학습을 성공한 거고 틀렸다라는 것들은 학습을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정도의 수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문항 자체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문항 특성 곡선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답 반응 확률이 0.5인 데를 잘라서 학생들 이게 순위예요. 가장 잘하는 애부터 가장 못하는 애까지의 순위를 정규분포화해서 나타내면 순위가 높은 애, 중간에 보통의 낮은 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항 3은 높은 애들이 맞을 확률이 0.5%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 중간 문항, 쉬운 문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항 난이도가 뒤집어져서 문항 난이도 수치가 높으면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문항이 쉬운 문항이고 문항 난이도 수치가 낮으면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문항이 어려운 문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항 특성 곡선에서는 바로 정답 반응 확률 0.5를 나눠봤을 때 높은 애들은 높게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는 것은 낮게 나타나는 걸로 개선을 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겁니다. 개별 문항에 대한 정답 확률,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여기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로 나와 있고 바로 학생들의 성적이죠. 1등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표의 의미는 0.5 맞고 틀린 애들이 반절 정도인 애들로 나눠봤을 때 바로 학생 성적이 높은 수준에서 0. 맞고 틀리고가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항 난이도가 높은 거, 문항 난이도가 보통 거, 낮은 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문항 변별도라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을 구분하는 정도니까 바로 여기 이 기울기가 급박하게 돼 있으면 구분을 잘 해내는 거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으면 구분을 덜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 변별도가 높다라는 것들은 여기서의 급박한 정도가 높은 문항, 바로 기울기가 높은 문항이 문항 변별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평가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육 연구 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